안녕하십니까, 신윤경입니다. 10년 전 오늘 제주는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이 낯설고 탄소 중립이란 단어도 거의 쓰지 않는 시절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선언은 대담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JIBS 제주방송은 창사 2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가 추진해온 탄소 없는 섬 정책에 대해서 돌아보고 탄소 중립을 향한 제주의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고윤성 제주자치도 저탄소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탄소 없는 섬을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죠. 사단법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의 이계명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민 제주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 환경정책 싱크탱크 기관이죠.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은성 최고 운영 책임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 과장님, 지난 10년간 성과가 적지 않았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성과는 저희 제주가 탄소 중립의 가장 선도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대내적으로 갖게 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5년 캅 21 때 파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제주 사례를 소개하신 바 있고요. 작년 캅 26 때는 저희가 영국 글라스고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권한대행과 의장님께서 가셔서 제주 사례를 발표하시고 피포지 이제 베스트십도 수상하고 오신 바가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 세부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가장 핵심 가치로 내세웠었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 보급에서의 어쨌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성장과 보급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타공인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많고 전기차 보급도 많고 그리고 도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그만큼 높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은성 박사님, 이 탄소 중립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탄소 중립이 중요한지, 왜 이것을 선언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굉장히 비가역적인 피해를 미친다는 사실은 그 IPCC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이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6차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현재 기후 변화 수준이 이 지구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지구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994년도에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이 이미 채택이 되었는데도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전 지구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약간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를 하고 있고요. 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은 약 140여 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 선진국들만 탄소 중립을 이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어떤 산업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한다든지 무역 장벽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중립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동참을 요구하고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지난 2012년이에요. 그때 이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우리가 설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 과장님? 이제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저희 제주는 대한민국 풍력 산업의 씨앗이 내려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1975년에 첫 풍력 발전기 설치 이후부터 해서 풍력 발전 75년에 예. 이루어졌어요. 교래리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처음으로 설치를 했고요. 제주 도내에는. 그리고 98년에 행원에 설치한 단지가 전국 최초 상업화 단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대한민국 풍력에 씨앗이 내려진 지역으로의 출발과 함께 또 그 시기에는 항상 저희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이 이제 또 꿈을 갖고 있었던 네. 지역이었습니다. 타 지역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요. 네, 네.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가 이제 요즘과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여건과 꿈을 담아서 이제 CFI 2030이라는 큰 이제 비전까지 실천해 보자라는 발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주가 가진 어떤 뭐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2030년에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뭐 여러분들께서 얘기 중에 나왔는데요. 지금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0년 기준 18.2%라고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계명 이사장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 지역이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신재생을 보급을 했고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외국에 비해서는 그 보급률이 좀 뒤처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저희가 제주 지역이 또 CFI를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재생을 보급에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초기 상황과 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어떤 구축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서 풍력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그 구축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대폭적으로 이제 수정을 가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또 보급량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저희가 계속 카본 프리 어떤 선도 지역으로서 그 지위를 좀 공고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지금보다. 예, 지금 뭐 커테일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석을 줄이고 또 어떤 신재생 그런 산업 또 CFI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획기적으로 좀 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비약적으로 신재생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본부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예, 우리 모두가 신재생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교통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신재생의 이 어떤 불연속성 또 이 발전 시기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제 태양 고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까 18.2%인데요. 이게 작아 보여도 상당한 양입니다. 전 세계 뭐 신재생 보급 순위를 따져도 뭐 15위 안에 든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예, 전국 아까 한 3.6%의 풍력 태양광 비중을 보면 우리가 전국 대비해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당초 CFI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목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풍부한 바람 자원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력 사용량의 한 2030년 되면 한 3배 정도 는다고 생각하여도 풍력 한 400만, 태양광 한 100만 정도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원대한 목표로 저희가 출발을 하였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 풍력보다 이제 적은 투자비를 바탕으로 좀 발전 원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 당초의 목표보다는 태양광이
많이 늘고 75% 정도 차지하고 25%가 이제 풍력으로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발전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풍력이 우리 전체 발전량의 10.5%, 태양광이 7.5% 정도 해서 우리가 18%를 지금 풍력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사례들이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되고 특히 우리 제주도가 추진했던 그 풍력단지 지구 지정, 주민 동의 이런 네네. 설득 과정이 전국에도 그대로 좋은 제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풍력 발전단지 이런 지구 지정이라든가 신재생의 이제 도입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데 우리 제주도의 사례가 아주 좋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점차 저희가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제주도가 이 주민 동의라든가 또는 그 전력 개통에 대한 수용 이런 그 신재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답을 여는 좋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이 탄소 중립의 네.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롤 모델이 되고 그렇죠.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10년간 잘해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제주도 도민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처음 시도를 했고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만큼 깨끗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환경을 우리가 잘 지켜내려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분명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김동조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2012년도 발표한 이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보급할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풍력은 한 앞으로 6배 이상 더 해야 되고 태양광은 한 3배 이상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민들 중에 일부는 경관적으로 많이 이제 과거와는 많이 변해 있고 그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게 저해 요소는 되지 않는가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우리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담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이 이걸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일반 대부분의 도민들은 아직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난 10년 전보다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우리가 왜 조성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집중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탄소 없는 섬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과제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이 출력 제어 문제, 즉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도 멈춰야 하는 경우들이 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까지 멈춰서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김 부본장님, 왜 이렇게 강제 셧다운 해야만 하는 겁니까? 예,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태양광이 너무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라면서요. 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신재생 네. 전체 발전 비중이 그렇고요. 태양광이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 우리 인구 수만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아요? 사업용 태양광이 58만, 그리고 이제 가정에 설치된 이제 그 자가용 태양광이 한 6만 정도 해서 지금 한 64만 킬로와트의 태양광이 있거든요. 거의 우리가 제주도민이 1인당 평균 1킬로와트씩 전력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평균 전력이 한 67만 킬로와트입니다. 작년 기준. 근데 태양광이
64만 킬로와트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제일 발전량을 많이 하는 시간이 낮 12시에서 1시 태양 고도가 제일 높은 시간이에요. 그때 태양광이 제주도 전체 전역으로 다 100% 발전하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 발전한다고 보면 한 40만 킬로와트 이상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또 풍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그 평균 전력은 67만이지만 또 봄, 가을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리가 냉난방 전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한 5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써서 100만 킬로와트 넘어가고 이런 봄, 가을 낮은 시간 그 전기 소비가 낮은 시간에는 50만 킬로와트밖에 안 쓰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으로 거의 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풍력 태양광이 출력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전기를 최소한으로 조금 이제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남게 되죠. 이게 남는 전기는 세워야 이제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는 반드시 어디가 사용처가 있어야 공급할 수 있지 그걸 넘치게 공급하면 모두가 못 쓰는 전기가 돼 버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멈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다. 작년까지는 풍력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태양광 그 사이에 또 많이 늘다 보니까 태양광만으로도 넘쳐서 이제 태양광도 일부는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했다가 어디 뭐 큰 배터리 같은데 이제 저장을 했다가 그럼 잘 저장했다가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네. 게 우리가 이제 제주 육지간 또 해저 케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저 연기선을 통해서 넘칠 때는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70, 80%를 태양광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여름에 송전선로에 크레인이 접촉돼서 그 송전 고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전하던 태양광들이 한 15만 킬로와트의 태양광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발전하던 태양광이 멈추면 그만큼 또 공급이 부족해져서 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육지로 보내다가 태양광들이 같이 어떤 정전 사고, 그 개통 송전 사고 때 태양광 발전소들이 일괄에 다 멈춰버리면 정전이 일어나게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들이 그런 그 개통 사고 때 정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성능 개선 작업을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올해 그 한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역송을 통해서 지금 태양광 차단은 저희가 금방 회복 이제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지금 말씀이 좀 태양광 길어지시는데. 사업자분들께 빠른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원이 또 많으시죠.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40여 개소에 한 110메가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본부장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피크 때는 500메가 이상 태양광에 설치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걸 담아두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100메가 이상급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남을 때 딱 크게 저장해둘 수 있는 규모를 저희가 산업부와 이제 구축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서 작년 12월 이제 대통령 보고 이후에 발표된 바 있고 2주 전에 있었던 산업부 차관 방문 때도 이런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나요? 네, 이게 이런 큰 규모의 설치가 이제 전국 처음이라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사례다 보니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출력 제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계명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이 출력 제어가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보급되면
출력 제한은 이제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예측하는 걸로 보면 제가 2030년 11% 정도까지 출력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거의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시점으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이 출력 제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제도권에 있는 어떤 공격과는 좀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는 그 기후를 예측할 수 있고 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바탕으로 여러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앞으로 출력 제한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네, 민원도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는 이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방안을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대안이 없는 건지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요. 에너지 공급이 많은 시기에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호민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잉여 전력이 봄, 가을철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러한 잉여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어디 보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잉여 공급이 늘어났을 때의 무상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 양 체계가 밸런스가 유지가 못 되면 오히려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전력 공기업 그리고 학계 연구소에서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전력 소비 패턴이 시간마다 계절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잉여 전력이 많이 공급이 될 때는 저렴하게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하가 아닌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전기 가격을 좀 달리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을 때는 그 공급이 많은 양을 소비하는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전력 부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이 기관 입장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상 공급보다는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상발전소 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보다 경제성이 높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상 공급보다는 이 전기의 사용 요금을 좀 차등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김영환 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우선 지금 우리가 초과 발전이 생기면서 플러스 DR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DR 제도요? 네. DR은 디맨드 리스판스 해가지고 수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 발전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전기가 남을 때 전기를 사용해주면 오히려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한전의 전기요금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요. 원래 본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있지만 전기를 소비할 때 제주 그 발전 원가를 그 전기를 소비한 분에게 주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제주는 발전 원가 자체가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향후에는 전력 시장 제도나 아까 이제 우리 김호민 교수님 얘기하신 그 개시별 요금제 이런 걸 통해서 수요 반응을 좀 더 촉진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잉여 전력이 많을수록 전기 요금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또는 돈을 받게 되는 전력 시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전기를 버리는 것보다 나는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 돈을 내면서라도 생산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마이너스 입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제도라든가 개시별 요금제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의 목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얼마나 들여올 것인가, 또 제주에서 남는 잉여 전력을 육지로 얼마나 보낼 수 있는가, 이제 지금 저희가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계선 또 대용량 저장 장치한 이런 일종의 큰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시장제도, 요금제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신재생의 점유율을 한 발짝씩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18%까지는 그냥 왔지만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이 초과 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이제는 바로미터인 거죠. 초과 발전의 양과 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음을 이제부터는 나아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법을 찾으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 전력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동조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바람은 공짜이잖아요. 그렇죠. 풍력 발전의 원료로 예. 쓰이는 바람이 공짜이고 이게 제주 도민 거라면 당연히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나눠주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그 바람의 원 소유권을 그대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과연 우리가 초과되는 게 양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 목표라는 게 재생 가능 에너지로만 100% 공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누적이 18.2%이고 물론 이제 그 순간적으로는 뭐 50%, 60%까지 갈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서 100%를 아직 못 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해서 이걸 왜 하루 중에도 100%를 못 하느냐? 기존의 화력 발전기를 왜 못 끄느냐? 그리고 그걸 꺼야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제대로 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더 던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출력 제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은 이제 기존의 화력 발전과 다르게 대부분 이제 민간 사업자들 또는 이제 우리 개인 태양광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생산한 만큼 돈을 받는 구조에서 생산이 안 되면 돈을 못 받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이제 그 피해를 보지 않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너무 힘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그런 점들을 두루두루 고민하면서 정작 나중에 진짜 100% 되면 그때는 이제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도기로 여기고 지금은 이제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력 제어를 개선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타시도나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은성 박사님, 조사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일단 출력 제어를 개선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모자라는 인접 지역 전력망에 이제 송전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사실 제주도의 경우는 지금까지 뭐 HVDC 1, 2 연계선이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 전류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전력 전송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4월 13일부터 이제 HVDC 3 연계선이 착공되어서 건설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전압형이기 때문에 전력 전송 방향이 수시로 전환이 가능해서 이것이 출력 제어에 어느 정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로 유럽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출력 제어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주 탄소 없는 섬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 용량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풍력만 해도 2기가와트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3연계선 같은 경우 200메가와트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출력 제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간대에 이 잉여 전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특정 시간대에 수요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잉여 전력을 저장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앞서 이제 김호민 위원장님과 김영환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개시별 요금제 그리고 플러스 DR 같은 제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제도들은 뭐 특히 미국
같이 이제 전력 시장이 자유화된 나라에서 개시별 요금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크 시간대인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당 뭐 66센트다라고 하면 그 이외 시간대는 33센트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소비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들이 좋은 이유는 어떤 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제도만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가성비가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좋은 대안으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섹터 커플링의 방식이 있는데, 사실 전환에 있어서 전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는 기본적으로 저장을 한다고 한다면 전기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ESS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IEA에 의하면 지금 2020년보다 2030년에 한 35배 정도의 ESS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뭐 일본, 뭐 독일 할 거 없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사실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설치량이 그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섹터 커플링 같은 경우는 전기를 뭐 열로 저장한다든지 P2H, 그다음에 수소로 전환한다든지 P2G 같은 방법이 있는데, P2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출력 제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주도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예,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이 어려우시죠. 네, 많이 어렵죠. 근데 일단 아무튼 잘 저장했다가 쓴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고, 네. 그리고 또 값이 쌀 때 쓴다. 예,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예.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이제 에너지가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절을 하려면 이제 다 얘기해 주신 거지만 수요를 조절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건데, 이제 수요 조절 쪽에 있어서는 쌀 때 더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DR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도민분들께서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충전을 꽂아 두실 텐데, 아까 얘기하신 12시에서 4시 사이 태양이 제일 잘 발전될 때 그때 충전기를 꽂으시면 반값에 충전하게 해드리거나 돌려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지금 전국 최초에서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되고 예, 있습니다. 가격이 좀 얼마나 싼가요, 지금? 심지어 탐나는 돈으로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네. 돌려줍니까? 가격. 그 제가 좀 탁 여쭈시니까 그 키로당 얼마인지는 제가 딱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찌 보면은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될 분야고요. 이제 공급 분야는 이제 그게 많이 나올 때 어쨌든 저장해 두자. 이거를 전기 형태로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고, 열로 저장하거나 이제 수소로 저장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 쓴다.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섹터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을 전국 최초로 따와서 이제 올해부터 진행된다는 것, 이 사업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런 뭐 제도와 국비 사업 외에도 사실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뭐 민원 걱정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많이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발전 사업자분들도 이게 출력자 있음을 인지를 또 해야 됨과 함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지자체나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제들 적지 않은데요. 이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로 분산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어요. 분산 에너지 이 단어도 좀 어려운데, 분산 에너지가 무엇인지 먼저 김호민 위원장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분이 많을 겁니다. 우선 분산에너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전에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공급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앙집중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값싼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면 에너지 발전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많은 나라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 대규모의 화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 또는 우리나라 표준이 이제 1.4기가와트 용량의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발전 설비들을 지었고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생산하는 지역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거의 분포되어 농촌 있고요. 지역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거리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시설을 우리가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는 생산하면 바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긴 송전선로를 따라 가지고 이송을 할 때 많은 손실을 발생을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공기업들이 워낙 관리를 잘하고 기술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전력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 미만의 전력 손실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금액으로 따져 보면은 4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 경에 밀양에 경남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건설하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맞습니다. 예. 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대규모 시설을 건설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라든지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원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산에너지원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분산에너지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력을 소비하는 그 지역의 소비량에 맞먹는 그러한 발전원을 건설을 해서 가까운 데서 공급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산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도심 한가운데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LNG를 이용을 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높은 온도의 온수와 그리고 난방을 그 도심에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높은 온도의 열을 만들면 우리가 보일러로부터 스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까지 갖추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원으로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우리 제주도에 많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풍력 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또는 양수 발전 그리고 해상의 조력, 파력 발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잉여 전력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에너지의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실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예가 수소 가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연료전지는 전력도 생산을 하고 동시에 열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열 또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스를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 난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하나 있는 메탄올이라든지 탄소가 두 개가 있는 에탄올이라든지 또는 암모니아 이러한 저탄소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탄소가 적게
작게 이제 발생시키는 그러한 에너지원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짓는 그러한 분산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이게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까운 곳에 발전원이 있다. 예, 에너지 소비처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 12일 제주도와 산업통상부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 과장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작년 6월에 이제 산업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내놨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가정책방에 나왔고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죠. 이제 누구보다 먼저 이제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에 힘쏟고 있었던 지역이 우리 제주이고 출력제 문제도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에 맞춤형 계획으로 세운 게 저희의 계획이었고 산업부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봐서 내려와서 함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쨌든 가장 현안인 출력제를 풀 수 있도록 출력제가 일어나는 에너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곳과 함께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델로의 출력제 완화를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아까 다양하게 얘기해 주신 뭐 수소나 열이나 이런 분야로의 산업의 기반을 같이 닦아내고요. 아까 이제 이쪽도 이제 용어도 어렵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도민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제 수용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 주도의 이런 탄소중 실천,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담아서요 지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가 이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가장 먼저 이제 지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계명 이사장께서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특정 지역에 특정 지방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이제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제주에 분산의 특구 1호를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이제 이미 했고 앞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주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어렵게 신재생을 보급해왔고 전기자동차를 또 보급해왔고 또 신재생과 전기자동차를 제주도에 수용하기 위해서 IT 전력망을 또 공급해왔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중앙 정부가 인정을 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그런 신재생을 보급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라 이렇게 한 그러한 이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제 2030 계획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신재생과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존 전력망에서 좀 한 단 업그레이드 있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망을 기본 인프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신재생 설비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첨단 기술이고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을 보급하는 데라든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직도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효과적인 그런 이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기존 전력 시설의 IT 기술을 접목한 그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산의 특구법을 지정하고 제주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 복합적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그런 이제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커테일을 떨어서 커테일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카본프리의 어떤 비율을 높여가는 또 카본프리를 달성하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제주 도민을 위한 길이어야 할 텐데요. 이 특구로 지정해서 에너지를 민간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제주도에 큰 3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삼양, 한림, 화순에 이제 3개 발전소에서 우리 도민들이 잘 아시는 한전이 알아서 전기를 다 공급해 주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풍력 단지가 한 20여 개 있고요. 태양광이 한 1000여 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분산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중앙 집중의 그 큰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다가 이제는 아까 우리가 신재생이 18%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 사실상 낮 시간에는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발전소들이 이제는 우리의 전기를 분산 에너지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재생 에너지의 특성이 우리가 발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맑은 날은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고 흐린 날은 발전량이 줄어들고요. 뭐 바람에 따라서 풍력 발전기의 발전량도 달라지죠. 근데 이러한 지금의 현재 우리 전력 시장은 하루 전에 이미 발전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풍력과 태양광이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수요 공급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루 전에 가격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이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기 가격이 내려가서 전기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새로운 시장, 전력 시장, 지금은 뭐 정해진 가격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사준다고 치면 이제는 발전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적을 때는 올라가는 구조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도민 전기 소비자에게는 전기 가격이 쌀 때는 많이 쓰도록 이게 하는 거죠. 거래소는 이제 그런 풍력 태양광을 묶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집합형 이제 발전소들이 생겨납니다. 일종의 저희는 버철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풍력 태양광을 좀 묶어 가지고 뭐 10,000kW의 발전소 이런 일종의 집합 발전소로 그래서 한국형 통합 발전소라고도 이제 정부는 명명하는데요. 이런 발전소 단위로 전력 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거는 한전에다가 또 직거래를 하고요. 또 한전은 이렇게 그 집합 발전소나 전력 시장에서 사들인 전기를 도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그냥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발전량에 맞춰서 전기 소비가 일어나도록 아까 말한 우리 개시별 요금제,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이 많은 시기, 또 특히 낮 시간 태양광 발전에 좌우되는 낮 시간에는 전기 요금을 낮춰서 소비를 촉진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개시별 요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구가 중요해진 이유는 한전은 전국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제주도라고 전기 사실 생산비가 많이 드는 곳이거든요. 비싸게 받으면 저희 도민들은 타 지역보다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전국 단일 요금을 정해야 되는데 분산에너지 특구에서는 이런 좀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아까 말한 개시별 요금제를 제주형에 맞게 적용하고 또 요금의 어떤 형평성 차별화를 두지 않도록 도민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요금제로 바꿔서 또 전력 시장에서는 그 제주에 맞는 제주 지역만의 전력 시장을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신재생 보급률과 육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가 2년 앞서서 실시간 전력 시장을 엽니다. 이 풍력 태양광에 반응하는 전력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본격 운영을 하고요. 전국은 제주도가 운영되는 걸 봐서 2년 후인 2025년도부터 실시간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든 의문인데요. 이렇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실시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면 전기세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지 않도록 우리 도정이나 거래소나 또 정부가 그런 형평성은 맞출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그걸 생각했으면 제주도는 예전부터 전기요금이 한참 높았어야 됐었고요.
그러한 비중에서 지금 이미 한전의 개시별 요금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거든요. 작년 9월부터 주택용이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요금 비중이 주택용 요금제 때에 따라서는 더 저렴하게, 전기 소비가 낮은 분들은 오히려 또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전체적으로 한전이 전기 요금을 받아감에 있어서 과거보다 또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한전이 이 요금제를 통해서 제주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를 뭐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맞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무튼 현재 수준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방안을 고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주셨는데요. 현재 기술과 제도로 좀 충분한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은성 박사님, 지금의 제도로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먼저 기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역시 ES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집단에너지 같은 것도 분산에너지로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이고, 그렇다면 이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ESS가 중요한데, ESS라는 기술 자체는 사실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선언을 했던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충분히 상업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ESS를 많이 설치하겠다, 이제 공공주도로 구축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정부나 도나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굴러가야 결국은 공공의 보조금이 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드는데 이걸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ESS가 단순하게 뭐 태양광이 발전하지 못하는 시간에 전력을 방전함으로써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개통 운영에 도움이 되는 뭐 주파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보조 서비스 시장이 이제 부재한 상태이고, 또 어떤 그런 추가적인 수익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 부분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김동주 박사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분산에너지 특구라고 하면 사실 제주도가 테스트베드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역할을 해왔고, 분산에너지 특구는 그 점에 있어서 기존의 테스트베드와는 좀 다른 차원의 실험입니다. 제주도가 1980년도부터 동력저항부의 풍력에너지 개발 시범도, 과학기술처의 한국-독일 풍력 태양 에너지 복합 개발 시범도 같은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였는데, 그게 2009년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까지 약 40년 동안은 이른바 기술에 대한 실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산에너지 특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분산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기존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연동된 제도를 설계하고 실험을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차원의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이제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참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많이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많은 이제 교육과 홍보와 설명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작년부터 주택용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서 개시별 요금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고, 실제 그 한전 사이버지선 홈페이지에 가보면 본인의 전력 계량기 번호를 입력하면 개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비용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나옵니다. 몰랐어요. 예. 그 실제 해보시면 대부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키우는 가정의 경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게 일종의 실험으로서 하는 거라면 그 많이 나오는 것을 직접 실제로 낼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쓴 만큼 내는 건 당연한 거죠. 원래는 이제 더 크게 보자면 사실은 분산에너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산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싸게 내야죠. 근데 소비지는 비싸게 내는 게 당연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주도는 사실 이게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본인들 생산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생산하는 충남과 또는 본인들은 거의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비교를 해야겠지만 거기는 이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주도가 일단 고립된 계통의 측면에서 기존의 다양한 분산에너지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제도적인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자세히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민들에게 가는 직간접적 피해 또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도청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도민들의 수용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네.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게시물 요금제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 초과 발전. 저 지금 애 새 해석이 키우는데 있거든요. 지금 전기세 올라간다 그러면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아닙니다. 드는데. 새 키우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5을 키우지 않습니까? 400kW 이상 소비, 월 소비량이 한전이 그 게시별 요금제 모집을 할 때 전기 누진제가 3단계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바꿀 소지가 있어요. 대다수 도민들이 전기 요금이 뭐 3, 4만 원 미만이니까 게시별 요금제가 이제 불리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전기 소비량이 많은 집.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가전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또 냉난방도 다 전기로 전환되면서 전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기 소비량이 많은 가구인 경우에는 누진제 때문에 게시별 요금제가 유리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시험을 해보고요. 후기를 게시판에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제주로 나가기 위한 조건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제주에서 최근 4년 사이에 제주 복합 화력발전소 1, 2기 하고요. 남제주 복합 화력발전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모두 화력발전소이거나 LNG 발전소인데요. 이 탄소 중립 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고윤성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작년 발표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년까지 바라봤을 때 LNG도 이제 없다 이런 안도 A안으로 제시가 되었죠. 10년 전과 그 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절약해서 이제 에너지 뭐 정전이나 이런 거 피할까 해서 고민하던 시기에는 LNG가 이제 참 과도기로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관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그런 에너지 자립의 꿈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목표나 신재생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꿈까지 그런 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좀 믹스된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G 발전 이렇게 늘리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목표도 탄소 중립 2050 목표에 과도기적으로 석탄 화력을 줄이면서 LNG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재생으로 막 가는데 신재생의 그 출력 변동성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받아줄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LNG 발전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석탄을 줄이고 LNG로 갔다가 LNG를 이제 무탄소인 수소 터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또 하나 그런 그 우리가 석유 발전기에서 LNG로 전환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여름철 저녁에 누가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해가 져도 열대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방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육지에서 오는 전력 연계선은 한계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가 없으면 풍력도 안 돌고 태양광도 발전 못하고 저녁이라 그러면 누군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으로 LNG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또는 아까 열을 저장했다가 저녁에 난방으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이 전환 그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ESS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쓰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죠. 그렇고 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죠. 과도기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큰 말씀을 더 드리면요.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석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갑자기 우리가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력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LNG 발전, 그다음에 LNG 저장 시설을 도입을 한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도기적인 저탄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이거를 마련을 안 했으면 더 많은 비용을 앞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렇지 않고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값싸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반이 좀 확충됐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인데 최근 이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이제 반대하면서 원전을 좀 유지를 하겠다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과 신재생 에너지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은성 박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2050 탄소 중립, 또 제주도에선 2030 탄소 중립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CCS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이 라고 한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까지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탄소 중립에서 주적이 과연 누구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화석 연료다. 그것이 물론 상대적으로 LNG 천연가스가 탄소 배출량은 적기는 하지만 사실 메탄 누출, 그러니까 천연가스 생산함에 있어서 그 메탄 누출로 인한 그 지구 온난화 효과도 또 무시할 수가 없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출력 제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출력 제한에 대한 대안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민원이 많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발전이 멈춰서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해보상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네, 이제 풍력만까지 갔다고 아까 이제 본부장이 얘기하시다가 올해 이제 민간 태양광 발전소까지 출력제가 가다 보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제 본부장님이나 이제 한전에서도 매주 주말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편은 저희의 이제 목소리를 잘 듣고 저희가 마련한 해결 방안을 중앙에서 잘 반영을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저희의 좀 현실을 좀 빨리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명 이사장님 어떤 개선책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커테일 문제는 일단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커테일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커테일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출력 제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출력 제한. 저희가 그 자동차를 운영을 하더라도 24시간 운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운전을 하고 그런 것처럼 신재생 발전소를 세워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경우도 사실은 처음
커테일이 필연적이다. 이걸 알았으면 사실 설계를 잘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은 필연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커테일은 늘어납니다. 제주가 육지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제주는 계통이 작고 주변과 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테일은 육지보다 신재생 출력 제한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았습니다. 커테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새로 진입할 때 커테일은 여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사업자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그런 사업자가 충분히 이익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도를. 이제 이게 필요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제주 지역에서 지금 이제 분산의 특구도 지정됐고 그랬지만, 사실은 크게 제주 지역이 많은 시범 사업을 했지만 주목을 또 못 받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한전이나 이제 중앙 정부가 제주를 바라보고 제주에서 어떤 시범 사업이 진행될 때 생각보다는 이제 빠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그런 제도적 그런 어떤 이제 변경이라든지 조치가 생각보다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한없이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이런 조치들이 좀 이렇게 바로바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책 이런 것들 필요하다. 예, 그러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응이 좀 늦습니다. 제주 앞에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이 됐지만 제주 지역은 육지하고 전기 에너지를 쓰는 패턴이 다릅니다. 24시간을 따져봤을 때 육지는 낮에 공장도 돌아가고 빌딩도 돌아가기 때문에 낮에 전기를 많이 쓰고, 제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녁 때 이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체계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낮에 비싼 요금 체계가 제주에 적용돼 있었죠. 저희가 뭐 수없이 이제 건의를 했지만 최근에서야 그것도 아주 완만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훨씬 빨리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더더욱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빨리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께서 생각하는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대안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11가지 기술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술적인 성숙도가 앞서 얘기한 ESS만큼 높지도 않고 또 비용의 측면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이제 그 아까 이계명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그 고정적인 관성화된 대규모 에너지 개발 방식에서 이제 분산화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출력 제한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개통 운영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장 피해를 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지는 거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에너지 전체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중에서 지금 좀 많이 담론이 좀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제도를 통해서 기술이 다른 기술들이 이제 성숙하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도입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을 낮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빨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제주도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주도가 선도적인 모델로서 인구 100만 내외 도시에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전기 자동차 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제도적 개선이 좀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2030 탄소 없는 섬 조성 계획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2030년에 전기차 보급률을 제주에서 100%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그 제주 같은 경우에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끌어올릴 방법은 없는지 고윤성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작년 말까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 20만 대 정도 됩니다. 제주도는 2만 6천 대 정도고요. 도내 다니는 차의
6.5%. 이제 밖에 다니는 차 중에 6대, 100대 중 6대는 전기차예요. 제주도가. 전국 평균이 아직 1%가 안 됩니다. 비록 목표 대비 모자라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기차 메카는 제주도가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멀긴 했지만 이제 10%를 가장 먼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30년까지 목표를 향해서 아직 가야 될 길은 멀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탄력을 받을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쨌든 맞춰서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 수준에 맞게 떨어지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함께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뭐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배터리 수급이나 가격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0년까지 그런 제시했었던 원대한 꿈을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제도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고민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 이 그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으로 제주가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위원장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는 2050년까지 100%, 2019년 대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40년까지는 40% 탄소 배출 감축량을 도전적으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CFI 2030 제주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목받을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대변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가장 큰 축은 첫 번째가 초연결입니다. 벨이 1876년도에 전화기를 발명을 해서 지구상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데까지 1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개발이 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게 6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발명이 돼서 약 13년이 걸렸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2030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모든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지금까지 희생하고 노력해왔던 것보다 더 몇 배의 희생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청정에너지원으로 바뀔 때까지 이 저탄소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LNG 시설이 지금 놓여진 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다시 활용을 해야지 경제적인 비용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의 8년 그리고 국가적인 목표인 2040년, 2050년에 우리가 알리백을 넘어서 청정에너지를 200%, 300% 생산해서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지금부터 잘 그려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경주한다면 2030년에 가장 앞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도 2030년 이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길게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은성 박사님.
네, 제주도는 굉장히 그 개척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한번 해봤던 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번도 도입이 된 적이 없는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가 도입이 되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도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김영환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어떤 정전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도민들도 그렇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러한 시행착오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탄소 중립 2050이라든가 우리 CFI 2030의 달성의 분야가 이제 우리가 타는 휘발유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 또 지금 이미 전기 난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하우스도 이제 경유에서 전기로 많이 바꾸고 이런 것들이 신재생 자원 발전과 이제 서로 그 융합 효과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다른 에너지 부분과 전기 부분이 전기화되면서 그 전기를 신재생으로 생산하는 속도가 붙으면 제주도가 그 해답을 바로 제공할 것이다. 저는 금세 2030년이면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가시적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이 가능성도 탄소 중립 2050 목표의 가능성도 곧 보여줄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2030년, 2050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전부터 출발을 했고 현재의 자리에 서서 지난 10년을 제대로 분석을 하면 앞으로 2030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점들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 특히 전문적인 역량 강화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제주도청의 에너지 부서라든지 전담 기관으로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실 이제 연속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불안정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8년 동안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달성을 위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계명 대표님. 예. 이제는 이제 저희가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제주만의 것이 아닌 좀 더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머리 해안을 이제 좀 가보신 분이 있으면 탐방을 못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제주가 2050년 이후로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열대를 거쳐서 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미래가 안전할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남의 일처럼 대부분 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죠.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제 소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BTS만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이 아니고 툰베리도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춤된다면 아마 어쩌면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 굉장한 경제적 고통을 이렇게 이제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민께서도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CFI에 대해서 또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대해서 신재생의 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장이 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은성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10년 전과 지금 하면은 정말 그 곁에 다가와 있음을 알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CFI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주냐 했을 때 그 길을 정말 먼저 걷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고 그동안 뭐 힘들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지켜봐주는 지위와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동주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자란 부분은 이제 채워 나가면서 해 나가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된 이 탄소 중립에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럼 없는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뭐가 좋느냐? 일단 가장 먼저는 탄소 중립에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든지 기후 위기에서 이제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산업들에서의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10주년을 토대로 이런 부분을 잘 바라보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저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의 말씀 잘 들으면서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부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제주의 힘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보겠다는 10년 전의 선언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관련 기술을 확충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진정한 탄소 중립, 제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JIBS 창사 20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가는 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